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잉어가 용으로 변한다. 2. 삼성, 하이닉스 긴급 공식. 3. 중국에 대한 공포가 도래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 속 한국은 그야말로 죽을 맛입니다. 한국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 미국의 지원하에 개발도상국을 넘어 선진국으로 성장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물론 그 와중에 IMF라는 초대형 악재도 있었지만 국민들이 한데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2000년대 한국은 성장이 둔화될 위기가 있었지만 당시 급성장하는 중국 시장을 이용하면서 다시 한번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일본은 한국을 박쥐와도 같은 나라로 부르는데요. 미국의 동맹국으로 군사적 협력을 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경제적 이득은 중국에서 취하고 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사실 이는 오히려 칭찬으로 들을 수 있는데 미국과 중국이라는 초거대 국가 사이에서 이득을 최대한 보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미국의 발톱을 드러내면서 이런 좋은 시절도 끝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한국 상황은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진다는 속담이 이보다 잘 어울릴 수 없습니다. 인플레이션 법안이라를 계기로 전기차는 보조금에서 제외됐고 한국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 산업은 기존의 라이벌이었던 대만에 이어서 미국과 중국, 일본, 여기에 유럽까지 경쟁을 선언한 상황입니다. 차세대 핵심 산업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 배터리 산업 역시 비슷합니다. 중국 공산 땅의 방해로 사실상 진출이 불가능한 중국 시장을 제외하면 한국은 미국과 유럽 등 세계 주요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늘 중국의 캐틀의 점유율이 늘고 한국 배터리 3사의 점유율이 감소한다는 기사가 나오지만 중국 시장을 제외하면 한국 기업들이 1위를 놓고 다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미국은 중국산 원자재를 사용할 경우에 전기차와 배터리를 미국에서 판매하지 못하게 막겠다고 하는데 중국이 원자재 시장을 장악하도록 놔둔 것은 사실 미국입니다. 히토류나 희소금속을 채굴하고 정제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환경 피해가 발생하는데 이를 모두 중국에게 떠넘겨버린 것입니다. 최근 미국이 이라를 계기로 자국 내에 공장을 지으라고 압박하면서도 멕시코에 손을 내민 것도 환경오염이 발생할 수 있는 1차 산업은 미국이 아닌 다른 곳에서 하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미국이 중국의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을 금지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견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미국의 첨단 반도체 제품과 기술에 대한 대중 접근 제한 조치 2건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인공지능 AI와 슈퍼컴퓨터에 쓰이는 반도체 칩의 중국 수출을 제한했고 중국 반도체 생산기업에 미국산 첨단 반도체 장비 판매를 사실상 금지한 것입니다. 중국에서 첨단 산업에 사용할 반도체 수출을 막음으로써 인공지능이나 슈퍼컴퓨터 등 차세대 기술 개발을 막고 중국이 목표로 하는 반도체 자체 생산까지 막겠다는 계획입니다. 상무부의 조치로 인해 미국 기업들은 18나노 이하 디램과 128단 이상 낸드 플래시, 핀펫 성빈 FET 또는 가페 등 비평면 트랜지스터 구조의 16나노미터 로직 반도체와 14나노미터 이하 로직 반도체 기술 및 생산 장비의 수출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기업은 중국에 공장을 가지고 있고 꾸준히 투자를 진행해왔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중국의 장비 수출을 막아버리면 지금까지 한 투자금을 모두 날릴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에 미국은 반도체 지원법을 발표하면서 미국 정부의 지원금을 받은 기업은 중국과 거래를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바이든의 방한 당시 미국의 투자를 약속한 삼성전자가 규제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한국 기업들의 이익을 지키는 것이 곧 국가와 국민의 이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행히 정부의 노력과 기업들의 로비를 통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번 중국 수출 규제에서 제외되는 모습입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과 사전 협의를 통해 중국 내에서 운영 중인 한국 공장의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장비 공급을 보장받았다는 것입니다. 상무부는 미국 기업의 중국 수출 제한 조치를 발표하면서 외국 기업은 개별 심사를 통해 슈퍼컴퓨터 등 첨단 기술 연구 개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조건에 해당하는 장비와 부품 교체를 위한 수출은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은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반입이 가능하게 된 상황입니다. 동종업계에서는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중장기적으로 중국 업체들과의 기술 격차를 더 벌릴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중 갈등이 심화될 경우 추가적인 장비 반입이 불가능할 수도 있고 아예 중국이 반도체 장비를 압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제재 조치 이후 14나노 이상의 반도체를 만들기 위한 EUV 중고 장비를 마구잡이로 사들이는 등 막무가내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낸드 플래시의 38%를, SK하이닉스는 디램 50%와 낸드 25%를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세계 2위를 다투고 있고, 비메모리 반도체에서도 삼성전자가 TSMC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장이 멈추게 되면 전 세계적인 반도체 부족 현상을 다시 한번 겪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이번 규제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에 중장기적으로 유리할 것이라고 분석도 있습니다. 중국 반도체 업체와 기술 격차를 벌일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중국 반도체의 희망이라고 불리는 낸드, 플래시 제조업체 YNTC는 2016년 설립된 이후에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수출 규제로 인해 중국 반도체 핵심 기업들의 기술 발전이 멈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에 대해 미국에서는 삼성전자가 엄청난 이득을 볼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WSJ는 5일 실현의 계절을 보내고 있는 삼성전자가 대규모 투자와 반도체의 정치화 추세에 힘입어 장기적으로는 순항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실현의 계절이란 미중 갈등 속에 끼인 삼성전자의 현실과 경제 위기로 인해 반도체 수요 감소를 의미합니다. 시시코 이후 시작된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현상은 반도체 업계의 불황을 불러왔습니다. 한때 10만 전자를 노리던 삼성전자의 주가는 크게 하락하며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약 3천억 달러 427조 원 가까이 증발했습니다. 삼성전자의 핵심 이익 동력인 메모리 칩의 수요 약화와 재고 증가가 큰 문제였습니다. 대만의 시장 조사 업체 트렌드 메모리 칩의 일종인 낸드 플래시 가격이 3분기 13, 18% 떨어진 데요. 4분기에도 15, 20% 급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낸드 플래시가 핵심 상품인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보다 20% 이상 급감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WSJ는 삼성전자가 TSMC를 잡을 수 있다는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 오히려 투자를 늘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1위 기업인데만 TSMC와 경쟁하기 위해 오는 2027년까지 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을 3배 늘리겠다고 최근 발표했습니다. 근본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투자 확대는 풍부한 보유현금과 기술 리더십을 고려할 때 타당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삼성전자의 투자 확대의 움직임은 변동성이 큰 메모리 반도체 의존에서 탈피의 사업을 다각화하고 대만을 두고 펼쳐지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과 맞물려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반도체 산업은 단순히 산업을 넘어 정치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없으면 어떤 산업도 제대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WSJ는 삼성전자는 정치적 바람이 어느 쪽으로 불든 고난의 시기에서 더 강하게 일어나기 위해 크게 투자하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삼성은 과거 고 이건희 회장의 과감한 결단을 통해 반도체 산업에 뛰어들었고 이제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4m 디램 제품과 관련한 이건희 회장의 일화는 유명합니다. 1987년 당시 삼성전자는 4m 디램 개발 방식을 스택 쌓는 방식으로 할 것인지 트렌치파 들어가는 방식로 할 것인지를 두고 고민 중이었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단순하게 생각하라는 원칙으로 고민을 타개했습니다. 쌓아 올리는 것이 파고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쉽고 문제가 생겼을 때 회로를 고치는 것이 편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이 판단은 매우 성공적이었는데요. 삼성전자는 4m 디램에 이르러서는 일본과 동등 품질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16m 디램은 품질에서 앞서기 시작했고 64m, 256m 제품은 드디어 일본보다 빠르게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1995년은 64m 디램 시장이 본격 형성되기 시작한 해로서 그해 삼성전자는 반도체 부문에서 당초 예상보다 40%나 초과한 8조 1348억 원 매출과 2조 7192억 원 영업이익이라는 경이로운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이건희 회장은 축포를 터뜨리지 않고 미래를 내다봤습니다. 세계 정상이 된다는 것은 간단하지 않지만 불가능하지도 않다. 그러나 정상에 서면 자칫 목표를 상실할 수 있다. 정상이 되기보다 정상의 위치를 고수하기가 더 어려운 까닭이다. 뼈를 깎는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상은 언제나 위태로운 자리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최악의 위기를 맞이하는 상황이지만 늘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성장했습니다. 인플레이션 법안, 반도체 지원법 등 미국의 견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지만
한국은 어떻게든 방법을 만들고 더 긴 미래를 위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누나 내동형에 이민 1인 은행 무기를 배치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 상실이 국제법을 위반하는 행위나 누나 내동 등의 이민 끝이는 두 크다. 최근 군사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린 러시아 측이 우크라 동부 점령 지역을 자국 영토로 합병하면서 끝까지 무리수를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빼앗긴 영토를 반드시 되찾겠다는 우크라이나. 이미 점령한 지역은 자신들의 영토이니 우크라이나가 자국 영토에 들어오는 경우 핵 옵션을 비롯해 모든 대응을 하겠다는 러시아 간의 강대강 대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크라이나는 조금씩 동부 영토를 탈환하는 성과를 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러시아의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푸틴과 러시아 수뇌부는 핵카드를 써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러시아가 결국 핵 옵션을 꺼내든다면 전 세계적으로 핵무장 도미노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러시아와 가장 인접해 군사적인 위협을 받고 있는 폴란드에선 최근 한국산 방산 장비를 수십조 단위로 구매한 것으로 모자라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 핵발전소까지 눈독 들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폴란드에서 한국의 핵발전소를 요청 중인 진짜 이유는 다름 아닌 핵무장 때문이었다는 주장이, 여기에 뉴욕타임즈는 한국의 핵무장 능력을 보도하며 24개의 원자로와 1970년대 이후로 쌓아둔 사형 후핵 연료를 통해 순식간에 4,300개의 핵전력을 완성할 수 있다고 내다봤는데요. 폴란드가 최근 한국에게 막대한 방산물자와 국가기관 산업인 핵발전소 건설을 요청하는 이유가 블룸버그 통신과 가디언 등 다수의 매체들에 따르면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폴란드 언론사인 폴스크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핵전력을 폴란드와 공유하거나 폴란드에 배치할 가능성을 검토하자는 뜻에서 미국 측 고위 관계자와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보도가 나오자마자 미국 백악관은 폴란드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에 핵공유 요청을 받은 적도 없고 실행으로 옮기지도 않을 것이란 브리핑을 통해 폴란드 측의 핵공유 발언에 당황스럽다는 뜻을 전했는데요. 안제이 두다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우리 폴란드에게 핵무기가 없다는 것이 진짜 문제라고 말하며 언제든 핵 프로젝트에 참여할 잠재적 기회는 항상 열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안제이 두다 대통령의 발언에 유럽 대부분 언론사들은 폴란드가 핵무장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분석하며 폴란드가 핵무장을 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보도했습니다. 먼저 최근 폴란드는 누구보다 국방 예산에 많은 돈을 투자한 국가입니다. 1년 국방 예산이 19조 원에 달하는 폴란드는 올해 한국의 방산 장비를 구매하는 데만 20조 원을 넘게 들였는 데다 현재 14만 명에 달하는 정규군 규모를 2배 이상 늘린 30만 명으로 맞춘다는 정책을 통해 향후 한국의 방산 장비와 군수 물자가 더욱 필요할 것이란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폴란드의 국내 총생산 GDP를 확인해보면 1인당 GDP의 경우는 1만 5천 달러 수준으로 곧 4만 달러를 향해 가는 한국과 비교해 절반 정도 수준의 경제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폴란드의 이번 국방 지출은 국가의 경제 규모에 비해 과도한 소비라는 지적으로 국방 예산에 투자한 만큼 경제 발전이나 국가 발전은 상대적으로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폴란드 측 정부 관계자들의 우려입니다. 따라서 러시아가 아무리 군사력을 키위 폴란드 앞까지 전진해도 러시아에 대항할 수 있는 핵전력이 있었다면 지금처럼 막대한 지출을 하지 않아도 됐다는 논리입니다. 또한 핵이라는 확실한 방어수단이 있었다면 지금처럼 부족한 군사력에도 조급해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방어 전력을 구축할 수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만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향해 아주 소형의 전술핵이라도 사용하는 일이 생겼을 때 미국이 확전을 막기 위해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는다면 폴란드는 자국을 지키겠다며 진지하게 핵무장을 선언할 각오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폴란드 대통령의 핵공유에 대한 발언, 핵무장에 대한 필요성을 높여주고 있는데요. 폴란드가 자체 핵무장을 위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원자력 발전소, 즉 핵발전소입니다. 특히 폴란드는 한국에 핵발전소를 도입하겠다며 한국 수력 원자력 과양 계약서를 체결하기도 하는 등 방산 도입에 이어서 한국의 핵발전소에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폴란드 원전 수주 현황은 한국, 미국, 프랑스 3개국이 경쟁하고 있는데 프랑스 원전은 사실상 폐쇄된 것으로 보이고 한국과 미국 두 곳이 가장 유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폴란드 대통령이 미국에게 핵공유를 요청하는 등 핵무장에 준하는 수준의 발언을 했지만 미국이 이를 부정하는 현황을 봐서 미국은 폴란드에게 향후 핵원료로 사용될 수 있는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폴란드 측에서도 핵 도입에 부정적인 미국의 원전을 굳이 도입할 이유가 없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상황에 안 그래도 유력했던 한국의 원전이 폴란드 내부에서 더욱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경수로와 중수로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지난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핵무기의 원료로 사용될 수 있는 원자로는 중수로이며 경수로 원자로를 통한 핵무기 제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기술이 발전한 지금 재처리 과정을 통해 경수로에서도 핵무기에 사용될 수 있는 플루토늄을 충분히 추출할 수 있다는 것이 원자력 전문가들의 공동된 입장입니다. 원전의 전력 생산에 사용되고 남은 핵연료는 퓨렉스라는 재처리 기술을 통해 안정적으로 플루토늄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1970년대부터 원자력 발전소의 목적을 유사시 핵전력 완성을 염두에 두고 설계에 군사형에 가까운 특성을 띠고 있습니다. 1970년 7월 올리엄 로저스 당시에 미국 국무부 장관은 2만 명에 달하는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는 공보를 하게 되자 한국 정부 차원에서 자체적인 핵무장 프로젝트를 세운 것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70년대 정부부터 비밀리에 핵개발을 시도했지만 미국 측의 반대로 완성시키지 못했는데요. 그런데 최근 들어 이런 흐름에 큰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11월로 예정된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정권을 잡는다면 한국이 핵무장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2016년 대선 후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비용적인 문제로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하며 그 대가로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하도록 용인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으며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2017년 9월에는 중국과의 군사경제적 마찰로 인해 갈등이 격화되자 한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하거나 자체 핵무장을 허용하는 것을 검토했다는 사실이 백악관 긴급국가안보회의 NSC에서 나왔습니다. 당시 전문가들은 이런 검토를 두고 궁극적으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일 것이라 분석했는데요. 부산대학교의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로버트 켈리 역시 2024년 트럼프가 집권에 성공한다면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다고 내다봤습니다. 이에 뉴욕타임즈는 한국은 70년대 북사원 사용 후 핵연료가 있다며 이를 통해 순식간에 4,300개의 핵전력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서 중국이 현재 보유 중인 150개의 핵탄두는 한국의 현재 기술로 완성이 가능하며 한국이 이처럼 준비할 수 있었던 이유는 1970년 주한미군 철수 동보에 따른 원자력 발전소를 군사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플랜을 세워두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50년 동안 쌓아둔 핵연료봉을 재처리하면 핵잠수함과 핵항공모함을 연료로 탑재할 수 있어 한국의 핵전력 시스템 완성이 가능해집니다. 핵을 보유하고 이것을 언제 어디서든 발사하기 위해 핵잠수함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한국의 핵잠수함을 보유하게 되면 중국, 러시아는 물론이고 그 어떤 나라도 한국에게 선제적인 군사적 도발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특히 핵잠수함의 경우는 한국이 오래전부터 개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의 군사적 팽창을 우려한 미국 측이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을 반대해왔습니다. 하지만 기술이 없는 것이 아닌데다 세계 최고의 조선 기술을 가지고 있게 언제든 만들 수 있다는 능력과 기술이 있습니다. 따라서 폴란드 측은 한국의 종합적인 원자력 기술을 보고 한국의 원전을 도입할 궁리를 하는 것입니다. 개발 시초부터 목적이 핵 추출을 위한 것입니다. 일단 만들어 놓으면 향후 핵잠수함과 핵항모 등 다양한 전략 자산에도 사용할 수 있기에 한국형 핵발전소만큼 국익에 도움이 되는 선택지는 없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만에 하나 폴란드 원전 수주를 미국이 하게 되어도 한국의 시공업체들이 천문학적인 납수 효과를 보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이 유력한 상황이지만 미국의 원전업체는 시공 능력보단 설계에 중점을 두고 있어 한국이 유력한 상황이지만 미국의 원전업체는 시공 능력보단 설계에 중점을 두고 있어 원전을 수주한다고 해도 건설과 같은 시공 분야는 다른 곳에 외주를 줘야 합니다. 그리고 1960년대에 도입을 시작한 한국 최초의 원전은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에서 기술 이전을 해준 고리 원전으로 이번 폴란드 원전에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수주한다면 상당수 시공 분야에 한국의 원전 관련 기업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수많은 웨스팅하우스 원전 건설에서 한국의 업체들이 참여해 시공한 사례가 있으며 한국의 원전 자체가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이전을 뿌리로 설계하여 상호간 시스템이나 부품 등 호환성이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기에 원전의 설계와 시공에서 이점이 많습니다. 한국도 자국의 안보와 이익을 지키기 위해 건설적인 핵무장 논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유사시 우리 스스로 지킬 힘도 필요하지만 그 누구도 우리를 먼저 공격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할 압도적인 저지력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특히 한국형 핵항모 건조가 논의되는 가운데 누리호를 기점으로 한국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기술 역시 사실상 완성 단계 수준이 되었고 거기에 잠수함발 사탄도 미사일 SLBM 체계까지 완성시킨 한국은 최종 관문은 핵 보유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과거 선진국들이
ICBM과 SLBM을 개발한 이유는 역시나 핵을 탑재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든 한국의 군사적 개발 방향이 최종 관문인 핵 보유로 가고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한국은 정당한 명분도 존재합니다. 북한이 핵 개발을 완료한 단계에 접어들었는데 인접국인 중국은 북핵을 견제하기보단 오히려 적극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유명하죠. 따라서 현재 한반도의 위기 상황에 중국 역시 책임이 있으며 한국의 핵무장을 반대할 명분이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북핵을 저지했다면 한국도 핵무장을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어제 대한민국이 또 한 번 초진화를 이룩했습니다. 드디어 KF-21이 음속의 벽을 뚫고 대한해협의 창공을 갈랐습니다. 어찌 보면 초도 비행 때보다 더 가슴 벅찬 순간이었는데요. 그동안 KF-21을 무시하던 사람들마저 이 순간만큼은 입을 닫고 대한민국의 도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은 KF-21의 첫 초음속 비행에 대한 최고급 정보들을 공개하겠습니다. KF-21 CJ-1호기가 초도 비행을 성공한 지 정확히 183일 만에 초음속 비행에 성공하면서 대한민국의 항공 기술력의 심화를 실시간으로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KF-21은 남해 상공 약 12,200m 고도를 56분간 비행하면서 총 3차례의 초음속 비행에 성공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이게 얼마나 빠른 속도인지 체감이 잘 안 되실 겁니다. 이를 알기 쉽게 극단적으로 비유하면 제주도 상공에서 서울까지 단 20여 분 만에 주파할 수 있는 속도였는데요. 만약 KF-21이 원주에 위치한 제8전투 비행단에서 출격한다면 평양까지 고작 12분 도착해서 주석공을 타격할 수 있는 속도였습니다. 이렇게 보면 정말 말이 안 나올 정도로 빠른 속도인데요. 그만큼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한 KF-21의 음속 돌파는 전 세계를 경악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전투기의 음속 돌파는 엔진 출력만 강하면 장땡 아니냐고 폄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KF-21이 아직 독자 개발 엔진이 아닌 제너럴 일렉트릭의 F414 400K 엔진을 사용한다는 걸 저격하는 주장인데요. 그런데 이는 항공 기술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막말이나 다름없습니다. 당장 초음속을 두고 소리의 벽을 뚫었다라고 표현하는 것만 봐도 이 주장이 얼마나 얼토당토하는 헛소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소리의 벽이라는 건 단순히 초음속을 그럴듯하게 꾸미기 위한 수사적 표현이 아닙니다. 이는 음속을 돌파한다는 행동이 물리적인 벽을 뚫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생긴 표현인데요. 실제로 음속 돌파 직전인 마하 0.9보다 초음속 상태인 마하 1.2가 오히려 공기 저항이 더 적을 정도입니다. 이 과정에 날개 등 전투기 지체에는 어마어마한 충격파가 발생하는데요. 더군다나 속도가 빨라질수록 주변 공기 흐름이 뒤틀리면서 전투기에는 엄청난 압력이 가해지고 구조적으로 상당히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전투기를 시속 1224km의 속도로 뇌동댕이 치는 것과 다를 게 없는데요. 어설픈 전투기 구조로는 이를 버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투기의 초음속 비행에는 엔진의 출력보다 구조적 만전성이 더 중요합니다. 엔진의 힘보다는 튼튼한 게 우선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대한민국은 단 첫 번째 시도 만에 이걸 해낸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이슈가 될 만한데요. 물론 국산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의 사례가 있긴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미국과의 기술 협력을 통해 개발한 기체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국산은 역시 KF-21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더 놀라운 건 지금까지 KF-21이 고작 80여 회의 시험 비행만을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1920여 회 이상의 시험 비행이 더 남아있는데요. 즉 전체 시험 일정의 25만의 음속을 돌파한 것입니다. 도저히 믿기지 않을 만큼 빠른 성장 속도인데요. 오죽하면 국제항공 전문 매체인 에어로타임이 전 세계에서 가장 진보한 전투기 10대 중 4위로 KF-21을 선정했을 정도입니다. 아직 초기 개발 단계인 KF-21을 선정했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는 그만큼 KF-21이 국제적인 인정을 받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실제로 발빠른 나라들은 이미 어떻게든 KF-21의 줄을 대기 위해 한국과 긴밀한 접촉을 시도 중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폴란드인데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폴란드는 자국 최대 방산업체인 PGZ 회사까지 한국에 급파하면서 KF-21 사업에 참여하려고 가진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최근 한국과 UAE가 초대규모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텐데요. 다수의 전문가는 이 계약에 KF-21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UAE가 향후 KF-21 개량 사업에 참여하거나 적어도 우선 도입에 대한 권리를 얻기 위해 밑거름을 깔았다는 건데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사이에 껴서 언제나 국경 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UAE는 항상 성능적으로 검증된 무기 체계를 도입해 왔습니다. 그런 UAE가 대한민국의 항공 기술력을 인정한 것입니다. 정말 감회가 남다른데요. 게다가 한국에게 무기를 공여받으며 군사력을 키운 필리핀은 이미 추진 중인 다용도 전투기 도입 사업까지 일정을 미루면서 KF-21 블럭이 완성되는 2026년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이 필리핀 지척까지 남중 국해 명약력을 넓히고 있다는 걸 감안하면 굉장히 대담한 결정인데요. 다름 아닌 KF-21에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KF-21이 이토록 높은 평가를 받기 시작한 건 본격적인 초도 비행을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과거 KF-21의 개발 초창기 KF-X로 불리던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 기술진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사업 참가국을 물색했는데요. 기술적 성숙도는 자신이 있었어도 만에 하나 실패할 시 위험을 분산하고 안정적인 양선 물량을 위해 보험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만 해도 한국을 신뢰하는 나라는 거의 없었는데요. 아직까지 세계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은 6.25 전쟁으로 원조받는 나라에서 조금밖에 발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러나 후발주자가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하는 성장통이었습니다. 심지어 튀르키예는 지난 2010년 두 차례나 비공개 협의를 진행했고 2011년에도 공식적으로 개발 참여를 발표하는 등 상당한 관심을 가지는 듯했는데요. 하지만 이는 한국의 사정이 좋지 않다는 걸 노린 얼토당토 않은 갑질을 위한 포석이었습니다. 튀르키예는 자신들이 KF-X에 참여하는 대신 30-40%의 개발 지분, 기술 이전, 일부 수령 튀르키예 내양산을 요구했고 당시 진행 중이던 우리 군의 차세대 대형 공격 헬기 도입 사업에 튀르키예와 이탈리아가 공동 개발한 T-129 강요하는 등 정신 나간 조건을 들이밀었습니다. 당면이 독자 개발을 추진하는 한국 입장에서는 고려할 가치도 없는 조건이었는데요. 결국 한국은 최악의 파트너인 인도네시아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여러분 모두가 아실 텐데요. 심지어 인도네시아 내부에서 정부가 실속도 없는 사업에 세금을 낭비한다라는 온갖 비난이 제기되었습니다. 한국은 이런 자존심 상하는 상황에서도 어쩔 수 없이 인도네시아를 안고 가야 했는데요. 그런데 KF-21의 실기체가 등장하면서 상황은 대반전을 맞이했습니다. 한번 시험 비행에 나설 때마다 전 세계 방산 시장에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제 인도네시아와의 갑을 관계는 완전히 역전되었고 한국은 분담금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폴란드, UAE, 필리핀이 관심을 보이는 만큼 예상 양산 물량도 순항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CNN은 KF-21 출고를 대서특필하면서 한국이 자체 개발 초음속 전투기를 출시해 군사 항공 거인의 독점 클럽에 합류했다고 감탄했는데요. 또 미국의 외교 전문지 디플로맷은 태국과 필리핀, 이라크가 주고객이 될 수 있다라며 KF-21의 시장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FA-50을 도입한 대부분의 나라가 KF-21의 추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표현으로 해석됩니다. 이제 한국이 특정 무기를 단독으로 수출하는 게 아니라 미국처럼 일정 군사 분야에서 하나의 체계를 전부 수출할 수 있는 군사 대국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KF-21과 함께 음속보다 빨리 비상하고 있습니다. KF-21이 남은 1920여 회의 시험 비행 동안 또 어떤 모습으로 대한민국을 즐겁게 할지 기대하겠습니다.